네, 지금부터 확률 통계 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도가 많이 밀리는데요. 그래도 확률 통계부터 시작해서 이제 큐잉 티어리랑 그 뒤에 있는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정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남은 기간 동안 이제 그 앞에 있는 랜덤 베리어블 부분들은 또 묶어서 또 한 번에 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이 그리고 우리 고려대학교가 이번에 그 실제로 대면으로 본다고 기말고사 하는데 저희는 인원이 많은 관계로 혹시 온라인으로 대처하시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강의 노트 한 80페이지 정도 되거든요. 좀 길지만 그래도 한번 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확률 통계 부분은 앞에 많은 확률 부분은 이미 강의한 부분과 겹쳤어요. 그래서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빨리 넘어갈 거고 뒤에 우리가 확률 추론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PCLD 같은 우리 패턴식이나 인공지능에서 쓰는 확률 통계 기술에 대해서 한 번 더 알아볼 거거든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볼 거니까 크게 걱정하지 말고 차근차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내용 자체는 제가 쉽고 개념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확률 추론 부분이에요. 우리 이런 거 왜 하냐면 확률적인 추론을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추론한다는 건 뭐죠? 사람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제 머릿속에 있는 것들을 이제 쭉 다 이제 사고를 해서 연관적인 사고 과정을 가지고 쭉 이제 뭔가 어떤 걸 규명한다. 뭐 이런 느낌이 굉장히 강하죠. 그래서 확률 추론 부분은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확률 통계 왜 배우느냐 할 때 뭐 여러 사람들은 다른 분야마다 각각의 목적이 있지만 이제 인공지능이나 AI 하는 사람들은 이런 추론 기술 이제 사람처럼 확률을 기반으로 해서 사람처럼 뭔가 의사결정하고 싶으면 그때 쓰는 게 이제 확률 추론이에요. 그리고 뒤에 나오지만 베이지안 의사결정이라고 나오죠. 우리 옛날에 제가 강의 중에 그런 말 한 적 있어요. 그 베이즈 디시전 티어리, 베이지안 확률, 조건부 확률 나왔을 때 그때 나중에 인공지능이 다시 나옵니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도 잠깐 다시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non parametric density estimation이라고 나오는데 이거는 통계 추론할 때 같이 이런 게 왜 있는지 알아볼 거고요. PCLD는 뭐냐면은 이게 이제 인공지능 쪽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기술입니다. 우리 딥러닝이라고 들어오셨죠? 우리 이번 강의 마지막에 딥러닝도 교과서는 없지만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딥러닝 되게 재밌거든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은 저한테 찾아오시거나 뭐 이메일 주시면 제가 더 많은 재밌는 자료를 드릴 수도 있고요. 유튜브 채널에 보면 제 인공지능 기초라는 폴더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제 옛날에 뭐 전자공학회나 그런 데에서 간단하게 텐서플로우나 뭐 이런 딥러닝 강의한 게 있어요. 이제 그걸 보시면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아실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우리가 통계 확률 및 랜덤 프로세서 배우는 건 PCLD니까 이거 위주로 한 이제 내용을 이제 커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실은 또 쪼개서 강의하려다가 쪼개서 하는 일 한 번에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한 번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Q&A 때 한 번 했던 건데 우리 다음에 또 Q&A 한번 가져봅시다. 그쵸? 평균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면 우리 만약 3, 3, 3, 3, 3 다섯 개가 있으면 평균 내면 3이죠. 그때 예를 들었던 것도 1, 2, 3, 4, 5 평균 내면 3입니다. 그래서 평균이란 건 이 데이터를 나타내주는 제일 좋은 지표 중에 하나예요. 데이터의 특성을 나타내는. 예를 들어서 A 두 개 받았고 B 하나 받았다. 그럼 학점을 이렇게 받았으면 4 곱하기 3학점 전공이라 치면 3학점이죠. 4 곱하기 3학점 3 곱하기 3학점 한 다음에 9 하면 12, 12, 24, 9, 33 나누기 9 33 나누기 9 한 것만큼 학점이 나왔겠죠. 이것처럼 평균이라는 걸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즉 모든 샘플들을 다 더한 다음에 n빵 해주면 평균이 됩니다. 또 평균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x 위에다 바를 붙임으로써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평균이 어떤 데이터의 특성을 나타내는 제일 좋은 지표긴 하지만 사실 이걸만은 좀 부족해요. 왜냐하면 이걸 보세요. 이걸 딱 보면 위아래 둘 다 3이라고 하는데 왜 이러지? 위아래 둘 다 3이라고 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그렇다고 해서 얘네들이 같은 건 아니잖아요. 그쵸? 둘 다 3으로 같지만 뭘 또 나타내줘야 되냐면 얘네들 샘플들끼리 얼마만큼 다 떨어져 있는가 분산 그걸 분산돼 있다 이런 말 쓰니까 그걸 알아보고 싶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보시면 알겠지만 평균을 딱 잡은 다음에 3을 기준으로 해서 나머지 샘플들이 얼마나 다 서로 떨어져 있는가를 재고 싶어요. 그러면 샘플 만약에 지금 5개씩 있죠. 여기 지금 5개 샘플을 평균이랑 다 비교를 해서 그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지 차를 구해요. 근데 왼쪽으로 떨어져 있건 오른쪽으로 떨어져 있건 의미는 똑같으니까 굳이 부호는 필요 없죠. 그래서 제곱을 해줘요. 그 다음에 5개를 다 더한 다음에
n-1분의 1로 나눠줍니다. 사실 지난번에 우리 Q&A 할 때 어떤 학생이 이거를 n분의 1로 하는 게 아닌가요? 라는 질문을 하셔가지고 실제로 의미 있는 여러분들이 피드백을 주셨어요. 제가 그거를 공지사항에 올려드린다고 해서 깜빡했는데 바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n분의 1만큼은 나눠도 되고 n-1만큼 나눠도 됩니다. 뭐 시험에는 이런 거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아요. 다만 분산의 개념만 이해하시면 돼요. 내가 이 가운데 평균으로부터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가 서로. 그런데 부호가 중요하지 않으니, 즉 2든 4든 1만큼 떨어져 있는 게 중요한 거지 부호가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곱을 해서 부호를 띄워주고 그들을 평균을 낸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좀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단위가 만약에 길이다 라고 한다면 이거 제곱을 해버렸잖아요. 그래서 너비 단위가 돼버려요. 넓이. 그쵸? 그러니까 단위가 안 맞아버려요. 제곱을 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야, 제곱을 해줘서 우리가 부호를 고려하지 않았으면 맨 마지막에 루트를 씌워서 우리가 제곱에 대한 그 단위를 맞춰야 될 거 아니냐라는 게 이제 표준 편차입니다. 그래서 표준형으로 된, 즉 단위가 맞춰진 편차 차이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표준 편차를 계산할 때는 이렇게 그냥 분산에다 루트를 씌워준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뭐 고등학교 때 다 이렇게 배우셨으리라 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어스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편향된 정도를 말합니다. 얘 같은 경우는 샘플이 다 모여 있죠. 모여 있는데 다 통째로 다 다른 데 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바이어스는 높아요. 하지만 분산은 낮아요. 왜냐면 이렇게 똘똘 뭉쳐 있으니까. 얘네들은 어떻습니까? 분산은 높아요. 왜냐면 다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분산 계산하면 다 높게 나올 겁니다. 하지만 가운데를 중심으로 정확하게 퍼져 있죠. 그래서 바이어스는 낮습니다. 얘는 뭐죠? 분산도 넓고 바이어스도 넓어요. 그래서 높은 바이어스, 높은 분산. 얘는 가운데 뭉쳐 있으니까 분산이 낮고 또한 바이어스 역시 낮습니다. 이렇게 개념도 이해를 해두시면 좋아요. 공분산, 이게 바로 지난번에 우리가 Q&A 할 때 열심히 설명했던 부분인데요. 분산은 분산이지만 서로 떨어져 있는 게 서로 두 가지의 지표가 어느 정도 관련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수업 듣는 학생들 데리고 수능을 봅니다. 수능 영어와, 아니 여러분 여기 고대 올 때 수능 영어 점수와 수능 수학 점수를 비교를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영어 점수가 100점 만점, 수학 점수 100점 만점을 합시다. 우리 때는 80점이었는데 뭐 다를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뭘 의미하냐면 학생들 만약에 100명이 있다. 100명의 학생들에 대해서 이 샘플 다 쟀는데 얘네들이 예를 들어서 수학 점수가 높을수록 영어 점수가 높다. 아니면 영어 점수가 낮을수록 수학 점수가 낮다. 이런 관계를 보고 싶어요. 그게 바로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을 때 그들 베리언스들 분산을 보는데 코베리언스 공통돼 있는 뭔가 관계를 규명하고 싶을 때 쓰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분산식을 그대로 가져오되 분산식이 어땠죠? x의 평균 제곱에 m만큼 더해서 m분의 1을 이렇게 하는 거였죠. 근데 요거를 어떻게 나눠주냐면 x-x 바의 제곱이잖아요. 그리고 x-x 바가 두 번 곱해져 있죠. 근데 그러면 이 뒤에 부분을 얘네들을 어떻게 바꿔주냐면 얘를 y-y 바로 바꿔줘요. 그럼 예를 들어서 수학 점수가 높을수록 영어 점수가 높을수록 수학 점수가 높다라면 어떤 학생인데 수학 점수 100점, 영어 점수 100점 다 맞았어요. 평균이 만약에 80점, 80점이래. 그러면 100-80 여기서 100-80이겠죠. 그러면 20 곱하기 20을 하니까 400이 되겠죠. 근데 만약에 어떤 학생은 수학 점수는 평균을 넘었는데 영어 점수는 평균 넘었는데 100점, 수학 점수는 평균을 못 넘어서 60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죠? 100 빼기 80 곱하기 60 빼기 80이니까 20 곱하기 마이너스 20 따라서 마이너스 400, 즉 부호가 바뀝니다. 즉 이렇게 해주면 뭐가 좋냐면 이 식의 장점은 그 두 개 x, y라는 샘플들이 반비례 관계에 있으면 얘네들은 음수가 나올 수도 있어요. 정비례 관계에 있으면 양수가 나와요. 아시겠죠?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이런 거 다 유도할 필요 없이 요 공식 자체만 보고 왜 이런 공식이 나왔는지만 이해하시면 돼요. 얘네들은 둘 간의 관계를 나타내고 싶은데 이제는 부호가 의미가 있어요. 아까는 부호가 있으면 안 돼. 왜냐하면 왼쪽 하나 오른쪽 하나 똑같은 의미를 가지니까. 하지만 지금은 부호를 가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반비례 관계, 정비례 관계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부호가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된다. 제곱 관계가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바로 이게 코베리언스 공분산입니다.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왜냐면 공분산을 구한 다음에 얘를 x의 표준 편차, y의 표준 편차로 나눠줘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 아까는 수능, 영어, 수능, 수학 이러니까 100점 만점, 100점 만점 있으니까 괜찮지만 만약에 키와 몸무게를 봅시다. 우리 그때 Q&A 때 했던 것처럼 근데 키의 범위는 만약 0부터 200까지고 몸무게 범위는 만약 0부터 100까지라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키가 훨씬 더 많은 범위로 왔다 갔다 하니까 그 값이 더 훨씬 커질 수도 있고 범위가 넓으니까 거기에 따른 뭔가 바이어스나 왜곡이 더 심해질 수도 있죠. 그런 걸 다 공평하게 맞춰주자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의 표준 편차, 얘네들의 표준 편차 각각 나눠줘서 우리가 만들어준 게 바로 코릴레이션의 상관계수입니다. 이렇게 하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이 코릴레이션을 구하면 이 코릴레이션의 로우 값이 xy의 코릴레이션 로우 값은 항상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예요. 절대값이 0에서 1 사이라는 건 마이너스 1 사이에서 1 사이랑 똑같은 말이죠. 근데 얘네들이 마이너스 1로 가까워질수록 얘네들 완벽한 반비례고 얘네들이 1로 가까워질수록 완벽한 정비례예요. 예를 들어서 아까 영어 점수 수학 점수라면 영어 100점이면 무조건 수학 100점, 영어 빵점이면 무조건 빵점. 우리 반에 수업을 듣는 100명의 학생들이 딱 이런 정비례 관계를 가지고 있으면 얘는 1이에요. 근데 만약에 우리 반에 수학 듣는 학생들이 영어 100점 맞았으면 수학 무조건 빵점, 영어 50점이면 수학 무조건 50점 이런 것처럼 합해서 100점이다. 그리고 영어 빵점이면 수학 100점 이런 관계만 가지고 있는 샘플이라면 그럼 딱 완벽한 반비례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이 나올 겁니다. 중간에 0이 나오면 뭐다? 그들과는 아무 관계 없다는 소리예요.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표준화를 시켜서 마이너스 1 사이를 왔다 갔다 하게 만든 게 코릴레이션, 즉 상관계수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개념 위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솔직히 이거 외에 더 이상 볼 거 없는 것 같아요. 통계 지표로서 이 정도만 알면 우리 평균 구할 수 있고 또 얼마나 데이터가 떨어졌는지 분산 구할 수 있고 거기가 이제 제곱을 해줬기 때문에 단위가 안 맞으니까 루트 씌운 게 표준 편차 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개 이상의 변수가 있을 때 그들 간의 분포의 관계를 구할 때 얘네들 정비례인가 반비례인가 나타날 때는 그때는 코베리언스 공분산을 쓸 수 있고 공분산에서 하나의 지표가 완전히 큰 값의 범위를 왔다 갔다 하고 예를 들어 1억 단위라고 그러고 나머지 하나의 값은 막 0.1 단위다 그럼 엄청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1억 단위에 묻혀버려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표준 편차로 각각 나눠준 거를 우리는 코릴레이션 상관계수를 부른다. 얘는 마이너스에서 1 사이로 움직이고 0이면 아무 관계가 없지만 마이너스 1이 나온다면 두 개의 샘플 간의 관계는 완벽한 반비례 1이 나온다면 두 개의 샘플 간의 관계는 완벽한 정비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뭐 코릴레이션 계산하는 거 여러분 뭐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외도라는 게 있었지만 지금은 쓰지 않습니다. 안 보셔도 되고요. 첨도 안 보셔도 됩니다. 자 회귀 분석이라고 있어요. 이거 회귀 분석이라고 있는데 얘네들은 우리가 나중에 제가 딥러닝 강의를 올려드릴게요. 우리 텐서플로우라는 프로그램도 한번 짜볼 거고 재밌게 한번 배우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게 랜덤 프로세스 쪽에서는 뒤에 가면 조금 우리가 큐잉 이론도 나오고 여러 가지 나오는데 거기에 관련돼서 강화학습도 관련이 있고 딥러닝도 관련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저희가 뭐 재밌는 부분들을 좀 어드밴스 토픽을 알려드릴 테니까 우리 여러분 코딩도 좀 해보시고 재밌게 해보시면 됩니다. 뭐 과제는 책이 없는 내용이라 나가진 않겠지만 그래도 재밌게 나중에 혹시라도 나는 어디 가서 뭐 인공지능 쪽 하고 싶다는 분들은 그때 열심히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아직 우리 전기전자공학부에는 인공지능 과목이 없기 때문에 좀 아쉽죠. 근데 이번 기회에 한번 인공지능에 대해서 어떻게 배우는지 내용은 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아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이거 그때 할 거예요. 그때 할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맞습니다. 그때 할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확률입니다. 우리 확률이랑 랜덤 프로세스 어느 정도 했어요. 사실 우리 랜덤 프로세스 교과서는 다변수, 원 넘버 베리어블 하다 말았죠, 우리. 근데 계속 할 건데, 다변수든 여러 가지 할 건데, 걔네들 너무 복잡하게 나와 있어서 개념 위주로 배우고, 필요한 거 위주로 배우고, 특히 인공지능이나 패턴 인식 기준으로, 그런 다음에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확률 이미 다 했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나갈 겁니다. 통계적인 현상을 나타내고요. 불확실적 현상을 반복하거나 뭐 그럼으로써 나오는 거예요. 뭐 이렇게 말하면 좀 웃긴데 예를 들어서 주사를 던진다. 그럼 주사를 던지면 6개 중에서 1, 2, 3, 4, 5, 6 나오겠지 뭐. 이게 바로 확률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반복해서 수를 늘리면 어떤 규칙성이 나타난다. 당연하죠? 얘네들 다 6분의 1의 확률로 나타난다. 이건 당연히 반복하면 나오는 예상되는 결과입니다. 우리 옛날에 다 배웠던 거고요. 확률이란 무엇인가? 이게 서울시내 이게 만약에 서울시내 공간이라고 한다면 이거 옛날 조건부 확률에도 나왔었죠? 부분 집합. 서울시내 지도로 한다면 이게 가까이 구해요. 관악구, 성북구, 강남구, 영등포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을 보면서 이렇게 확률로 나타내 주면 내가 남산 위에서 돌을 하나 던졌을 때 A1에 갈 확률, A2에 갈 확률, A3에 갈 확률, A4에 갈 확률을 각각 보내주면 이게 바로 확률 분포가 된다라는 겁니다. 표본 공간은 뭐냐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모든 샘플의 범위예요. 예를 들어 주사를 던진다 그러면 1부터 6까지, 동전을 던진다 그러면 앞 아니면 뒤, 확률 공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결과들의 집합이에요. 즉
1, 2, 3, 4, 5, 6 앞뒤 이런 게 다 확률 공간이 되겠습니다. 확률에 관한 정리 이미 다 배웠던 거죠? 이것도 예. 우리 확률은 0보다 크고 다 확률은 전체 집합에서는 1이고 교집합이 없다면 각각을 따로 확률 구해서 더해주면 그게 우리 합집합과 같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집합이라는 것도 있었는데 1 빼기 A가 나타날 확률을 빼면 되는 거고요. 또 A가 나타날 확률은 1보다 작거나 같고 공집합일 확률은 0이고요. 이런 거는 이미 다 배웠던 게 되겠습니다. 결합 확률, 예를 들어서 독립이라면 뭐 이렇게 된다. 체인 규칙도 배웠었고요. 결합 확률 뭐냐면 예를 들어서 A와 B가 독립이다라고 하면 우리는 요렇게 PA, PB는 PA 교집합 B다. 이게 바로 결합 확률인데 요거는 우리 지난번에 했었어요. 인디펜던트 할 때. 그때 참고하시면 되고요. 체인 규칙도 그때 간단하게 했었지만 중요하니까 이건 다시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체인 규칙의 경우는 어떻게 한 거냐면 얘는 이거예요. P A의 n이라는 게 나타날 확률이에요. 근데 얘는 뭐죠? A의 n이 나타난다는 전제 조건 하에 A n-이 나타나는 거예요. 얘는 뭐죠? 그다음 그 앞에는 뭐가 있냐면 얘는 뭐냐면 AN과 AN-이 나타난다는 전제 조건 하에 AN-이 나타난 거예요. 즉 보세요. AN이 나타났어요. 나타날 확률 나타났어. 그 나타났다는 전제 조건에 AN-이 나타난대. 그럼 뭐죠? 둘 다 나타난 거예요. 그럼 둘 다 나타났다는 전제 조건 하에 이게 나타났대. 그럼 세 개 곱하면 뭐죠? 요 세 개가 모두 다 나타날 확률인 거예요. 그래서 이 앞으로 쭉쭉쭉쭉 체인처럼 엮여가면 A1부터 시작해서 AN까지 모두 나타날 확률은 요것들을 다 곱해준 것과 같다는 겁니다. 아주 단순하고 당연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건부 확률이라는 것도 배웠습니다. 이것도 그때 교과서에 나온 거랑 그대로 그림이 똑같죠? 뭐냐면 A, B가 일어났다는 전제조건 하에 A가 일어난다면 우리가 B가 일어났다는 전제조건 하에 A가 일어났다는 전제조건이에요. 조건부 확률이에요. 그럼 B가 일어났다는 요게 우리가 보는 세상이죠. 그래서 B가 나타났다는 전제조건 하에 그 세상 하나에 있는 A니까 A와 B의 교집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나타날 수 있고요. 우리 다음 장은 복습을 잘했던 학생들은 이미 알겠지만 PA 교집합 B라는 건 뭐죠? PB가 양면에 곱해주면 되니까 PA 바 B에다가 PB를 곱한 게 되겠습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 다음 장에도 써먹을 거고요. 맨 마지막 하면 이게 베이지안 디스턴 띠어가 나옵니다. 그게 나오는 순간 우리 확률 추론이 나와요. 확률 추론이 나오면 제가 옛날 강의 시간에 이건 나중에 의사결정 이론의 패턴 인식에 쓰이는 아주 중요한 알고리즘이라고 말한 이유를 여러분께서는 아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 우리가 보시면 알겠지만 요 A가 나타날 확률을 구하라 그러면 A와 S의 교집합을 구해야 되지만 A와 B1의 교집합, A와 B3의 교집합, A와 B2의 교집합, A와 BN-의 교집합. 그래서 각각의 B에 대해서 A와의 교집합을 다 구한 다음에 그들을 다 서메이션 한 것과 동일하다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각각의 교집합을 다 더한 다음에 그들을 합집합한 것과 동일해요. 그걸 확률을 나타내면 각각의 교집합의 확률과 그 확률들을 다 더한 거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근데 우리는 아까 뭐라 했다? 요거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옛날에 조건부 확률 할 때 다 나타났던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주면 되고요. 각각 이 첨자들을 통일해서 K로 쓰면 그래서 K로 시그마를 표현하면 이와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베이지안의 정리예요. 우리 지난번에 이게 마지막으로 나왔었죠. 우리 한번 보신 적이 있습니다. 이거는 보신 적이 있는데요. 이거는 아주 뭐랄까 기본이 되는 거지만 그래도 우리가 분류기 설계 우리가 손글씨 입력받은 다음에 이게 손글씨 A다, 손글씨 B다, 손글씨 C다 이런 걸 분류하는 분류 알고리즘 그런 걸 설계할 때도 다 이런 걸 사용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거는 우리가 옛날에 딥러닝 세상 이전에 확률 기반으로 통계 기반으로 인공지능이 어떠한 것을 받아들였을 때 그 받아들인 물체가 무엇인지 알아맞추는 그런 알고리즘 만들 때 썼던 방식이에요. 네,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한번 일단 통계나 확률을 배우는 관점에서 한번 보면 좋습니다. 같이 보면요. 우리가 A가 일어났던 전제 조건 하에 B 서브 J가 일어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보겠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조건부 확률의 규칙에서 이렇게 나타낸 거고 이거는 바로 이전 장에 있던 이 결과 별표에 의해서 이 분모처럼 전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건 이거지만 또 이걸 보면 또 뭘로 치환할 수 있냐면 이렇게 또 나타내 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요거는 x라는 게 전제 조건을 깔리고 그게 존재한다는 전제 조건 하에 요게 있는 거죠. 그렇죠?
이게 있는 건데 이거는 다음과 같이 나타내 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유도가 되고 나면 사실 얘는 뭐랑 똑같냐면 px라는 게 일단은 존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에 들어갈 확률을 구하는 거죠. 자, 얘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과에 사진들이 있다고 합시다. 100장. 그 다음에 우리가 바나나 사진 100장 있다고 합시다. 그럼 새로운 사진이 딱 들어왔어요. 근데 얘가 사과인지 바나나인지 알아맞추고 싶어. 이런 분류기를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이게 새로운 샘플이 들어온 거예요. 새로운 샘플. 근데 오메가 1은 사과, 오메가 2는 바나나예요. 그럼 얘를 뭘 읽냐면 내가 지금 방금 새로운 거 받았는데 사과랑 얼마나 비슷할까를 물어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아시겠죠? 아니지. 그렇죠? 아, 맞습니다. 음,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이건 아니고 이거는 우리가 이미 사과라는 게 있어요. 사과라는 군집이 이렇게 다 정해져 있고, 그렇죠? 얘는 바나나라는 군집이 다 정해져 있어요. 그 상태에서 주어졌을 때 x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딱 얘가 주어졌을 때, 야, 나 방금 이게 생겼어. 얘가 사과에 가까울까 바나나에 가까울까 지금 이걸 알아맞추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 뭐로 표현하냐면 얘네들을 요거를 이게 최종식인데 얘를 보면 자 지금 사과가 나타났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만 우리가 뭐가 하나 딱 샘플 생겨야 얘가 사과랑 비슷한지 바나나랑 비슷한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죠. 얘는 일단 상수예요, 상수. 일단 무조건 생겨야 판단하는 거니까 px라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은 우리의 의사결정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px라는 게 일단 무조건 있어야 야 지금 방금 뭔가 새로 들어왔어. 이게 사과야? 바나나야? 묻기 시작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px라는 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뭐죠? 확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이건 뭐냐면 일단은 우리가 사과라는 집합을 다 가지고 있고 일단 우리가 바나나라는 집합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미리 가지고 있을 사전 확률이라고 부릅니다. 그 상태에서 우리가 뭐냐면 자가 사과라는 게 있어. 사과라는 전체 집합이 있는데 방금 딱 x 입력받았다. 입력받은 x가 사과일 확률은 얼마니?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 통계가 어려운 이유가 뭐라 했냐면 통계는 한문 용어가 너무 많아요. 그것 때문에 어려운 건데 한문 용어 쓰지 말고 하면 한문 용어 때문에 어려운 건데 한문 용어 쓰지 않으면 내가 지금 새로 x가 들어왔는데 이게 얼마나 사과와 비슷할까 오메가 1과 비슷할까를 물어본 거기 때문에 이거를 likelihood라 부릅니다. 얼마나 유사하니? 라고 부르는 건데 통계는 너무 오래된 학문이니까 한문이 많다 그랬죠. 그걸 뭐라 부르냐면 우도라 불러요. 우도, 우호적이다. 우리 하구, 급우, 우정 같이 친구를 뜻하는 우자에다가 도는 뭐냐면 비율이란 뜻이에요. 몇 도. 그래서 친한 정도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난 걔랑 얼마나 비슷하냐 이걸 말하는 거예요. 요 용어만 보면 너무 어렵죠. 우도라는 용어 보면 너무 어렵지만 likelihood라고 영어로 보시면 훨씬 쉽습니다. 즉 내가 사과와 얼마나 비슷하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밑에 게 p x 바 오메가 2다라고 하면 나는 바나나랑 비슷할 확률은 또 얼마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둘을 비교하는 거야. 새로운 샘플을 입력받았는데 이 샘플이 바나나랑 유사한 확률, 이 샘플이 사과와 유사한 사과 유사 확률 그걸 보고 두 개 비교해서 더 높은 쪽에 붙으면 아 방금 받은 것은 사과의 확률은 80%다. 방금 받은 것은 바나나의 확률은 20%다. 이렇게 판단해서 이 입력받은 건 사과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니까 분류기를 설계할 때 통계 기반으로 제일 기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거 설명드릴 때 조건부 확률 때 이거 설명드릴 때 우리는 이 공식을 패턴식 기반의 분류기 설계할 때 다시 사용합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렇죠. 이거에 대한 예제는 다음에 나오니까 그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랜덤 프로세스 이것도 이미 다 했던 거예요. 근데 우리 랜덤 프로세스 더 해야 되잖아요. 근데 더 해도 당연히 더 할 거예요. 당연히 좀 내용을 이제 쭉 나갈 건데 사실 이제부터 멀티베리에이트 나오고 별의별 거 다 나옵니다. 근데 그 많은 게 다 의미 있진 않아요. 뭐 신호 처리도 쓸 수도 있고 통신을 쓸 수 있고 인공지능 쓸 수 있지만 인공지능 관점에서 그렇게까지 어렵게는 안 나갑니다. 그래서 너무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 없고요. 강의도 일단 키포인트 위주로 할 거고 나중에 우리가 진도가 다 나간 다음에 문제풀이 위주로 좀 더 할 거니까 그때 좀 더 다시 해봐도 좋겠습니다. 자, 랜덤 프로세스란 무엇인가 다 알죠? 뭐 그 확률에 매핑이 되는 그 값들을 말합니다. 우리 지난번에 이거 강의에 다 했던 거라서 이것도 좀 빠르게 나갈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겁니다. 이것도 나왔던 예제랑 똑같은 예인데 동전 두 개를 던질 때 앞이 나오는 횟수래요. 그러면 앞이 안 나올 경우, 앞이 한 번 나올 경우, 두 번 나올 경우니까 앞이 한 번 나오는 건 이렇게 나오든지 이렇게 나오든지니까 총 4개 중에
즉 총 4가지 중에 한 번만 앞이 2개니까 4분의 1, 한 번만 앞이 없으니까 4분의 1, 이 2개가 앞이 한 번 나오니까 2분의 1 이렇게 된 거죠. 자, 2개의 주사를 나와서 나오는 점들의 합은 2개의 주사를 나왔으면 1 나왔을 때가 제일 작으니까 2가 제일 작고 6 나왔을 때가 제일 크니까 이게 제일 큰 겁니다. 이 사이에 나올 수 있는 확률을 보면 주사위 6개짜리 2개 던졌으니까 36분의 뭐 각각의 빈도마다 우리가 다 재보면 요 값들이 나오겠죠. 이거는 우리가 이미 다 했던 거라서 그렇게 어렵진 않으니까 빠르게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누적 확률 분포도 마찬가지로 누적에서 쌓아가는 확률 분포를 말합니다. 그렇죠? 여기에 대한 성질도 다 했고요. 확률 밀도 함수도 했었습니다. 이것도 했었죠. 별로 뭐 어려운 거 아니고요. 자, 요게 대해서 한번 볼까요? 확률 밀도 함수를 이걸로 이해하시면 좀 더 편하죠. 아까 수식보다는 즉 뭐냐면 어떤 반에 몸무게를 쟀더니 몸무게에 대한 확률 밀도 함수래요. 즉 몸무게 90kg인 애들은 전체 이만큼 존재합니다. 이만큼의 확률로 존재해요. 그다음 몸무게 45kg인 애들은 요만큼 확률 존재, 몸무게 135인 애들은 이런 확률 존재. 이런 걸 나타내는 게 확률 밀도 함수가 되겠습니다. 확률 밀도 함수는 보면 알겠지만 우리가 컨티뉴어스 함수예요. 즉 얘네들은 쭉 이 컨티뉴어스한 함수에서 존재하는 거지. 예를 들어서 몸무게가 45에서 90kg인 애들은 도대체 몇 프로나 되는가라고 한다면 우리가 요걸 재는 겁니다. 요걸 재는 거죠. 그럼 전체는 다 더하면 1일 거니까 1분의 요 면적을 해야지. 그러면 요 45kg에서 60kg 안에 들어오는 이 학생들의 이제 그 확률을 구할 수 있어요. 몇 프로의 학생들이 이 범위에 들어가는가 그걸 구할 수 있습니다. 확률 질량 함수는 저렇게 연속되는 게 아니라 값이 딱딱 정해지는 경우예요. 예를 들어서 주사위 던지기다. 그럼 1 나올 확률 6분의 1, 2 나올 확률 6분의 1, 기타 등등 해서 6 나올 확률 6분의 1인데 1일 때 6분의 2, 3, 4, 5, 6 모든 경우에 다 6분의 1이다 라고 나타내주면 되는 거니까 이것도 확률 밀도 함수에서 봤을 때에는 이제 확률 질량 함수라고 표현해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요. 예, 뭐 여기도 랜덤 벡터도 했었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2차원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2차원은 아직 안 나온 것 같은데 2차원 하는 목적도 이겁니다. 뭐냐면 그 2차원 간의 새로운 공간을 정의할 수 있다. 자, x라는 확률 밀도 함수가 있고 y라는 확률 밀도 함수가 있으면 그 둘을 나타내서 조합으로 이렇게 평면처럼 나타낼 수도 있다. 그럼 2차원이랑 3차원이면 공간을 나타낼 수도 있겠죠.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 A는 X보다 작거나 같다는 범위를 가지는 것들이고 B는 이런 범위를 가진다면 그 모든 걸 합한 합집합은 그 두 개의 모든 조건을 만족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뭐 그렇죠. 공분산 우리 했었던 거니까 뭐 이제 더 이상 고민할 필요 없지만 옛날에 우리 코릴레이션 할 때 람다가 마이너스 1에서 1세로 왔다 갔다 했어요. 이번 강의 완전 초반에 나왔죠. 코릴레이션. 자, 아까 뭐라 했냐면 영어 점수, 수학 점수 얘기했는데 둘 간의 관계 완전 반비례다. 그럼 마이너스 1. 둘 간의 관계가 완전 정비례다. 그럼 1 이랬습니다. 자, 요거예요. 얘는 수학 점수가 이 학생을 보면 영어 점수 만땅이면 수학 점수 낮아요. 이 학생 보면 영어 점수 낮으면 수학 점수 높아요. 완벽한 반비례 관계 형성되면 얘네들은 마이너스 1이 나옵니다. 코릴레이션은. 근데 영어 점수 100점이면 수학 점수 100점이래요. 이러면 코릴레이션 1이 나옵니다. 둘 간 아무런 관계 없대요. 그럼 0 나옵니다. 적당히 반비례, 적당히 정비례면 이렇게 마이너스와 플러스의 부호만 바뀐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우시안 분포는 뭐냐면 우리 정규 분포를 의미합니다. 우리 통계적 추론에 들어가면 제가 간단하게 정리해 드릴 건데요. 정규 분포를 가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로 나뉘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로우 오브 라지 넘버에 의해서 데이터가 엄청나게 많을 때에는 정규 분포를 수렴하는 상태에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풀기 시작합니다. 정규 분포를 가정할 수 있다는 건 엄청나게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 샘플의 평균과 분산만 알면 모든 걸 다 알 수 있어요. 이 정규 분포 바로 딱 그릴 수 있잖아요. 그럼 이걸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정규 분포를 가정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정규 분포를 다른 말로 가우시안 분포, 가우시안 확률 분포라고도 부릅니다. 근데 변수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다. 그럼 다변량이겠죠. 즉 키 관점에서 봤을 때 얘가 정규 분포고 몸무게 관점에서 봤을 때도 정규 분포. 그럼 여기서 우리 언덕처럼 생기겠죠. 그래서 얘는 우리가 다변량일 때는 가우시안 분포라고도 부르지만 가우시안 힐이라고도 부릅니다. 이렇게 언덕처럼 키 관점에서 봤을 때도 정규분포, 몸무게에서 봤을 때도 정규분포가 나오는 이렇게 언덕이 나와야 되니까 이거를 가우시안 힐, 가우시안 언덕 이렇게 부릅니다. 자, 여기까지 했으면 이제 통계에 대해서 잠깐 간략하게 알아봤으니까 이제 통계 추론이라는 패턴인식으로 부르는 예전에 통계학과나 고전적인 컴퓨터학과에서 배웠던 인공지능 기법에 대해서 한번 논해보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재밌어요. 재밌는 게 아니라 쉬워요. 쉽고 나중에 이제 요런 거를 통해서 우리가 2000년대 초반까지는 분류기나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설계했구나라고 알 수 있고요. 그 알고리즘을 다 배운 다음에
그럼 딥러닝은 왜 나왔지? 왜 이게 중요하지? 이게 뭐가 어렵지? 이런 걸 따질 때도 굉장히 유효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보고 갈 만해요. 근데 교재에서 이제 너무 어렵게 배우면 힘들고 개념 위주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통계 추론이라는 것도 통계학과에서는 3학점짜리로 한 학기 동안 배우는 거라서 이걸 다 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제일 기본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라이클리우드 나왔죠. 우도비 검증, 우도비라고 하는 것은 우도, 라이클리우드 얼마나 유사한가? 거기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어떤 샘플이 들어왔어요. 샘플이 들어왔으면 그 샘플이 존재한다는 가정하에 오메가1과 오메가2를 비교합니다. 아까 우도비 검증이랑 거꾸로 나온 거지만 거의 유사한 개념을 가지기 때문에 그대로 가도 됩니다. 자, 볼게요. 만약에 근데 이거 보세요. 의미를 보세요. 의미를. 자, x가 존재해. 근데 얘가 오메가1이랑 비슷한 확률, 오메가2랑 비슷한 확률인데, 그러면 근데 만약에 왼쪽이 더 크다라는 건, 그러면 x가 오메가1이랑 똑같다는 소리네. 그러면은 나는 사과랑 좀 더 비슷하다는 소리잖아요. 사과와 바나나를 비교할 때 난 사과랑 더 비슷한데 사과일 확률이 더 높은데, 그러면 왼쪽이 더 큰 겁니다. 당연히. 근데 만약에 나는 확률 분포를 봤을 때 확률 분포를 봤을 때 확률 분포를 봤을 때 바나나랑 비슷해. 그러면 이제 오메가2에 해당하는 게 더 큰 거죠. 이것처럼 확률 분포를 따라서 우리가 이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 그걸 보는 거고요. 자, 보시면 여기도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이 오메가1 쪽이 더 크면 오메가1을 선택하고, 아니면 오메가2를 선택한다. 그럼 얘 보시면, 얘들 보시면 얘는 베이지안 정리에 의해서, 아까 그 베이지안 식에 의해서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고, 얘는 똑같으니까 약분해주고, 우리는 가정상 얘네들을 같다고 가정을 해요. 오메가1도 존재하고 오메가2도 존재를 해야지. 사과도 존재하고 바나나셋도 존재해야 그 두 개의 사과 사진 1000장, 100장, 바나나 사진 100장이 집합이 동시에 딱 존재한 상태에서 새로 X가 들어와야 판단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두 개가 존재하는 확률은 당연히 동일하겠죠. 둘 중에 하나만 있거나 그러면은 안 되는 거니까. 물론 두 개가 존재할 확률이 다르다라는 가정을 깔면, 예를 들어서 사과 사진 100장인데 바나나 사진 10장밖에 없어. 그러면 뭐지? 두 개가 존재할 확률이 다르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거는 또 다른 문제예요. 그건 나중에 가면 MAP 에스티메이션이라고 사후 검증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쓰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요게 다를 때를 가정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사과 사진 100장 있으면 바나나 사진 100장 갖다 놓고 비교를 해야 우리가 좀 더 정확한 페어한 비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일단 같다고 가정을 많이 해요. 그래서 1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러면 오메가 1 얘가 지금 이게 바로 라이클리드 에스티메이션이죠. 그렇죠? 이게 바로 라이클리드 에스티메이션입니다. 보면 알겠지만 오메가가 여기는 앞에 있었지만 여기 지금 뒤에 있죠. 여기도 뒤에 있고 뒤에 있고 뒤에 있습니다. 이건 라이클리드 우도비 검증, 우도 라이클리드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얘는 당연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오메가 1이랑 비슷한 확률이 높으니까 당연히 얘가 1보다 큰 거고, 아니면 얘가 작아버리면 1보다 작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실제로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자, 우리가 이거를 하는 근본적인 가정은 뭐냐면, 우리는 지금 정규분포를 가정할 수 있어요. 아까 처음에 얘기했지만 통계 추론할 때 우리는 정규분포를 가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문제는 아닙니다. 정규분포를 가정할 수 있으면 평균이랑 표준 편차 구하는 순간 게임 끝이에요. 게임 끝. 더 이상 볼 필요 없어. 근데 정규분포를 가정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장님 코끼리 만증입니다. 정규분포 안 생겼잖아. 그럼 분포가 어떻게 생겼는데? 모르겠는데? 이렇게 생겼나? 모르잖아요. 분포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니까 이제는 확률적으로 뭐가 더 크네, 작네, 뭐 일반적인 규칙도 몰라요. 그러니까 얘는 장님 코끼리 만지기처럼 분포를 찾아내는 데 집중을 합니다. 얘는 표준 정규분포를 가정할 수 있으니까 무조건 모양은 이렇게 생겼을 거야. 근데 얘가 평균이 어디야? 분산이 얼마야? 요걸 알면 모양을 정확하게 할 수 있으니까 이제 정확하게 이제 비교를 할 수 있어요. 거기에 대한 예제가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식을 보면 항상 우리 정규분포에서는 여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라 나왔냐면, 요 위에 뭐라 나왔냐면, 형광펜 해야 되겠다. 요 부분이 지금 우리는 x 뮤 분의 시그마 제곱 항상 이렇게 표시를 해요. 그러면 여기에 평균이고 이게 표준 편차잖아요. 근데 얘 그대로 보면 얼마예요? x 4죠. 분의 1이 있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그럼 뭐라 말하냐면, 얘가 평균은 4고 표준 편차는 1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얘는 뭔가요? 평균은 10이고 표준 편차는, 얘도 분모가 1이니까 1이네요. 자, 그래서 뭘 알 수 있냐? 오메가 1이라는 애는 표준 정규분포인데 평균이 4고 표준 편차는 1이래요. 오메가 2라는 애는 얘는 평균은 10이고 표준 편차가 1이래요. 그쵸? 평균이
평균이 4에서 10으로 크니까 당연히 오른쪽에 있고 표준 편차 1이니까 이 종 모양이 똑같겠죠. 표준 편차 더 크면 더 넓게 퍼졌을 거고 표준 편차 적으면 더 좁게 퍼졌을 건데 일단은 표준 편차 1이니까 모양은 똑같을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이 상태에서 새로운 샘플이 들어왔어요. X라는 새로운 샘플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샘플이 들어왔는데 얘가 새로운 샘플이 들어왔는데 얘가 값이 6이래요. 6. 나 6인데 그럼 얘가 빨간색이 가까울까요? 파란색이 가까울까요? 그거는 요 정규분포 빨간색이 파란색 위보다 위에 있으니까 지금 방금 들어온 6이라는 애는 빨간색의 확률이 높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정규분포 자체가 확률 분포니까 이 높은 게 확률이거든요. 오메가 1의 확률이 이만큼, 오메가 2의 확률이 이만큼이니까 당연히 오메가 1이겠죠.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찾아야 되는 건 뭡니까? 요 가운데 점을 찾아야 돼요. 다행히도 모양이 똑같이 표준 편차이기 때문에 4와 10을 평균을 낸 7을 기준으로 우리가 정하면 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7을 기준으로 들어오는 x 값이 7보다 크다. 그럼 우리 뭐라 말한다? 파란색 오메가 2. 7보다 작다. 그래? 그럼 넌 빨간색 확률이 높아. 오메가 1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걸 풀어준 게 오른쪽입니다. 그래서 7 나오죠? 7을 기준으로 한다. 이게 바로 방금 우리가 그린 그림이에요. 그래서 샘플이 딱 들어왔을 때 6이다. 그러면 이게 7이 기준이니까 4나 10에서 6이었으면 오메가 1이라 말해라. 왜냐면 오메가 1일 확률이 이만큼이고 오메가 2의 확률이 이만큼이니까 오메가 1일 확률이 더 높은 거야 라고 말해주는 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라이클리후드를 기반으로 한 확률 정규분포, 그러니까 표준 정규분포를 가정한 라이클리후드에서의 검증입니다. 이걸 우도비 검증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렇게 말하니까 너무 어렵죠. 한문말이라서. 우도가 뭐예요? 라이클리후드. B는 뭐죠? 레이쇼. 비율.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우호적인지에 대한 비율을 테스트한다. 그래서 likelihood ratio 테스트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걸 LRT 검증이라고도 부르는데 그냥 영어로 보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원래 통계는 너무 올드한 학문이라 문법이 다 한문인 게 문제예요. 그 단어들이.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말한 거 있죠. 정규분포로 가정할 수 있다. 이런 거에서 우리 평균이나 표준 편차 뭐라 부르냐면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고등학교 수업 시간에 이거 모수라 불렀어. 모수라 부르면 누가 알아맞춥니까? 이거 영어로 말하면 파라미터예요. 그래서 파라미터 덴시티 에스티메이션 혹은 파라미터 에스티메이션 불러요. 우리는 평균이랑 표준 편차만 하면 돼. 평균 표준 편차만 알려줘. 그럼 내가 이거 다 할 수 있어. 이게 바로 이 위쪽 논리입니다. 밑에 논리는 뭐냐면 와 이게 정규분포 아니네. 어떡하지? 장님 코끼리 만지기를 더듬더듬하면서 모양을 알아야 돼. 이게 바로 밑에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 게 훨씬 어렵죠. 그리고 이거는 그래서 평균 표준 편차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요. 그래서 비모수 추정 불러요. 비모수 추정이라고 부르는데 B가 뭡니까? 넌 아니다는 뜻이죠. 모수 파라메터릭 추정 에스티메이션 이렇게 부릅니다. 넌 파라메트릭 에스티메이션 이렇게 불러요. 뒤에 또 나옵니다. 그래서 우도비 검증 이렇게 하는 거다. 확률 밀도함수를 보고 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오류 확률 어려운 거 보지 마시고 뭐냐면 우리가 요 가운데를 정할 때 우리는 딱 4와 10을 평균을 냈어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운이 좋게도 평균을 내면 되지만 사실은 이게 항상 통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통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얘 표준 편차가 다를 수 있잖아. 그럼 모양이 달라질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 중간에 평균 내는 게 과연 맞느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그럴 때 쓰는 게 뭐냐면 바로 오류 확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까 나왔던 이 복잡한 식이 있었던 건데 이 식이 있었던 건데 식으로 이해하지 마시고 그림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게 뭐예요? 여기는 비록 나는 오메가 2지만 요 영역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오메가 1이라 불리는 애들이에요. 즉 뭐냐면 나는 바나나, 사과면 나는 바나나인데 사과보다 더 사과처럼 생긴 바나나예요. 이거 틀릴 수도 있겠죠? 오류가 날 수밖에 없어요. 얘는 뭐죠? 얘는 사과인데 바나나보다 더 바나나처럼 생긴 상과예요. 여기는 바나나보다는 바나나처럼 생겼으니까 얘도 틀릴 수 있어요. 요 두 개를 합한 걸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이 빗금친 영역을 우리가 오류 확률을 불러요. 우리는 이렇게 빗금친 부분이 제일 적은 그런 결정 경계를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가 이렇게 표준 정규분포가 아닐 때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경계를 여기로 만들어버리면 요만큼이 다 오차예요. 얘네들은 오메가 2임에도 불구하고 오메가 1이라 불리는 거야. 그다음 얘네들은 오메가 1임에도 불구하고 오메가 2라 불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 영역만큼 오차가 날 수밖에 없어요. 이게 결정 경계라면.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결정 경계를 왔다 갔다 하면서 요 오차 범위가 제일 적은 데를 딱 집어주면 된다는 겁니다. 이건 근데 선형으로 나오는 거죠. 그냥 칼로 싹 자르듯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우리 나중에 딥러닝 같은 경우는 이거보다 훨씬 성능이 좋은 이유가 비선형으로 막 멋있게 자를 수 있습니다. 멋있게 자른 걸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나중에. 베이스의 위험 이런 건 뭐 지금 당장 필요 없고요. 필요 없고 어려운 거 하지 말고 우리 개념 위주로 합시다. 예. 자, 이것도 필요 없습니다. 강의부터 빼버릴 걸. 예.
예, 이건 나중에 이것도 연습 문제 볼 필요 없어요. 나중에 우리가 표 하나로 정리된 걸 제가 넣어놨는데 표 하나. 아 그리고 요거 확률 뭐냐면 보시면 알겠지만 빨간색은 오메가 2에 들어갈 확률이고 오메가 1, 오메가 3예요. 예를 들어서 사과, 바나나, 체리 세 개를 나눈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영역에 있다면 나는 두 번째 바나나의 확률이 높은 거고 이 영역에 있다면 나는 사과의 확률이 높은 거고 얘에 있다면 나는 체리의 확률이 높은 거고 얘는 다시 사과 아니 바나나 얘는 다시 사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것처럼 우리가 그 확률 분포를 보고 제일 높은 확률을 자르면 된다는 거예요. 이 결경 전개로 쭉 나눠서 뭐 우리 지금까지 했던 거를 좀 어렵게 표현했을 뿐입니다. 요거 한 페이지로 정리되는 거였어. 이 앞에는 다 필요 없는데 우리 아까 뭐라 했냐면 likelihood estimation을 했어요. 우도를 높은 애들을 선택해줘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식을 세웠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정규분포를 그리면서 제가 설명드린 제일 첫 번째 식입니다. 그런데 이게 아니라 이게 사전에 나타날 확률이었죠. 우리 아까 뭐라 했어요? 사과가 나타날 개수가 100개, 바나나가 100개 있다 라는 가정을 깔고 걔네들 나타날 당연히 있어야지 걔 둘 중에 하나 분류하는 거니까 얘네들 둘 다 확률 1이야 무시해 했던 게 이 밑에 거였어요. 이게 현실적으로 제일 많이 쓰여요. 왜냐하면 사전에 얼마나 나타나는지 몇 개인지 샘플 개수를 알 필요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제일 많이 쓰긴 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사전에 몇 개인지 나타나는 그 확률이 다르다고 한다면 그러면 사과 100개밖에 없고 사과 100개인데 바나나가 10개밖에 없어. 그러면 나타날 확률이 다르니까 우리 맞출 확률도 달라지고 여러 가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 확률을 우리가 안다는 가정하에서 그런 확률을 안다는 가정하에서 문제를 푸는 거를 맥시멈 포스테리어리 크라이테리아에서 MAP 검증이라고 부릅니다. MAP 검증. 얘는 그래서 사후 확률을 최대한다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사전 확률을 알아야 사후 확률을 최대한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 베이지안 기준은 뭐냐면 얘는 사과를 바나나로 잘못 말했을 때와 바나나를 사과라고 잘못 말했을 때랑 코스트가 틀리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과는 1억짜리인데 1억 원인데 사과는 1억 원인데 바나나 한 개씩 100원밖에 안 해. 그러면은 사과를 바나나로 잘못 팔아버리면 엄청나게 손해를 많이 보지만 바나나를 사과로 알고 팔아버리면 그거는 이득이죠. 1억을 누가 줘버렸네, 그쵸? 그렇기 때문에 각각이 동일한 가치가 있는 게 아니다. 오메가 1을 오메가 2로 잘못 말해서 틀릴 때와 오메가 2를 오메가 3로 잘못 말했을 때 틀리는 코스트가 다르니 그것까지 고려해 주라는 게 베이지안 크라이테리아예요. 그래서 얘는 고려하는 게 뭐가 더 있다? 코스트. 요게 더 있습니다. 1을 1이라고 잘못 말했을 때 코스트, 2를 1이라고 잘못 말했을 때 코스트고요. 만약 2를 2라고 제대로 말했거나 1을 1이라고 제대로 말했을 때는 당연히 코스트가 발생하지 않겠죠. 제대로 잘했으니까. 그럼 얘는 일반적으로 0이긴 합니다. 그래도 일단 이렇게 써요. 그래서 이제 포인트만 잡아드리자면 얘는 A를 B라고 말해서 틀리거나 혹은 B를 A라고 말해서 틀리는 그런 경우가 다 달라질 때 그때는 제일 위에 거 쓰고요. 그리고 두 번째 건 뭐냐면 거기에다가 그리고 얘네들은 또 사전 확률까지 다 고려하는 거고 얘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얘는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지금 당장 라이클리드만 비교한다 라고 하면 이게 되겠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간단하기 때문에 주로 이걸 제일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요것도 많이 쓰고요. 이거는 그 다음으로 쓰입니다. 근데 얘네들은 다 중요하긴 하지만 실제로 이제 제일 밑에 것만 쓰니까 우도비 검증 우리 맨 처음 했던 예제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 잘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규분포 두 개 그린 거 있죠? 평균 4, 평균 10 해서 그린 거 그것만 잘 기억해 두시면 우리 통계 기반으로 분류기를 설계할 때 어떻게 설계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컨셉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아까 뭐라 그랬어요? 자, 분류기 통계 기반 아직 딥러닝 안 나왔습니다. 자, 정규분포가 있고 얘는 정규분포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정규가 있으면 아까 뭐랬죠? 평균과 표준 편차만 구해주면 끝이에요. 그럼 모양 나오니까 모양 쫙쫙쫙 그리면서 야 이때 확률 여기 제일 높네. 샘플 이거라고? 그럼 얘가 제일 높네. 샘플 이거라고? 그럼 얘가 제일 높네. 넌 A야. 얘라고? 넌 B야. 얘라고? 넌 C야. 이렇게 해주는 게 우리가 정규분포를 가정할 수 있을 때 하는 거예요. 정규분포가 있으니까 어떠한 샘플이 들어오든지 간에 정규분포에 매핑 시켜서 제일 적합한 걸 찾으면 되는 거죠. 정규분포가 없으면 이게 안 돼. 이게 안 되니까 어떻게 된다? 내가 분포를 내가 찾아줘야 돼. 어떻게 생겨먹은 건지. 그래서 파라메트릭은 무슨 뜻이냐면 평균과 표준 편차를 의미해요. 근데 그런 게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추정을 해야 돼. 알아맞혀야 돼. 근데 분포, density function, probabilistic density function, PDF로 불렀죠? density function 자체가 없으니까 얘는 density functional estimation 한다 해서 non-parametric density estimation 부르고 우리가 한문말로는 비모수 추정 이렇게 부릅니다. 이렇게 정규분포가 아닌
그지 같은 경우를 우리가 다뤄야 되는 거고요. 제일 이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뭐 마지막 방법은 망한 방법이니까 언급하지 않고 주로 두 가지 방법만 주로 얘기를 합니다. 비디오가 45분 넘어가니까 1시간 내로 끊어버리고 다음에 PCLD에는 또 다른 강의로 이제 강의노트 만들어 올리겠습니다. 히스토리 방법은 간단해요. 뭐냐면 우리 이렇게 뭔가 이렇게 분포했을 때 얘를 모르겠다 싶으면 점수를 단위 끊어줍니다. 10점부터 우리 10점부터 11점, 11점부터 12점, 12점부터 13점, 13부터 14점, 14부터 15점 나온 다음에 자, 이 사이에 몇 명 있습니까? 이렇게 이 사이에 이만큼, 이 사이에 이만큼, 이 사이에 이만큼 말 그대로 히스토그램을 그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비록 이게 정규 분포는 아니지만 나름 주어진 샘플 사이에서의 분포를 잘 그려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일 직관적으로 생각하기 쉬운 거죠. 아니 정규 분포 못 그리면 샘플별로 다 모아놓고 걔네들 히스토리를 그리면 되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거 기말고사 봤어요. 근데 100명이라서 정규 분포가 안 나왔어. 그럼 어떻게 하죠? 자, 시험 점수 0점부터 10점까지, 10점부터 20점, 20점부터 30점, 기타 등등 90점부터 100점 한 다음에 각각의 구간마다 몇 명의 학생인지를 통계적으로 딱 넣어주면 분포가 나오겠죠? 그걸 정규 분포 대신 쓰면 되는 거겠죠? 그게 바로 히스토그램 방식입니다. 아주 직관적이고 쉬운 방법이지만 단점이 있어요. 뭐냐면 자, 10점 간격으로 이렇게 했을 때는 막 분포 이렇게 나왔다고 합시다. 이렇게. 근데 1점 간격이 1점 간격 너무 촘촘해. 그러면 솔직히 점수가 두 개 완전하게 똑같을 확률이 되게 낮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만약에 어떤 사람 히스토그램은 무식하게 야 나 빵점부터 100점까지 통으로 하나야 이러면 이 안에 모든 학생 다 들어가니까 이렇게 생기겠죠. 즉 히스토그램 방식의 최고 단점 뭐냐면 이 간격 인터벌을 어떻게 잡는지에 따라서 모양이 다 바뀌어요. 이 인터벌 찾는 게 너무 힘들어.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정규분포는 스무스하게 생겼는데 얘는 각졌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주어진 구간 내에서 개수를 세니까 각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각졌다는 것 때문에 좀 더 스무스하지 않아서 좀 문제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뭐 불연속적 각졌기 때문에 무엇이 문제다, 간격이 문제다, 뭐 이런 게 대표적인 단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사람들이 그 말고 어떤 게 있을까 고민하다가 우리가 커널이라는 걸 만들자. 기본치를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그 안에 몇 개의 점이 들어오는지 가지고 통계적인 분포를 내보자는 겁니다. 간단하게 이제 윈도우 방식이 있는데 얘는 뭐냐면 이렇게 윈도우가 우리 전체적으로 0점부터 100점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생긴 윈도우가 있습니다. 얘가 쓱 돌아다니면서 내가 요 쭉 돌아다니면서 요거 이렇게 막 가면서 이 범위 내에 있는 분포의 개수를 세요. 예를 들어서 범위가 이렇게 있으면 쫙 가면 여기 있으면 점이 4개 있네. 그러면 점이 4개. 쭉 가다가 이쪽으로 좀 가면 5개네. 좀 가면 하나 빠지네. 4개네. 이런 식으로 윈도우가 쫙 이쪽 움직이면서 자기 범위 안에 들어오는 이 점들의 개수를 세는 게 이 창에 의한 방식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뭐 올라갔다 내려오다 하겠죠. 얘의 단점은 뭐냐면 역시나 똑같습니다. 히스토그램과 이 창이 너무 작으면 2개 이상의 샘플이 이 창 안에 이 윈도우 안에 들어올 확률이 굉장히 적을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이렇게 이 빠진 빛처럼 이렇게 생길 거고 창이 너무 크면 통짜로 모든 샘플 이 안에 다 들어가니까 그냥 뿅 하고 하나 올라오고 끝날 거예요. 아까 히스토그램과 동일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스무스 커널이라고 있어요. 얘는 뭐냐면 그런 문제가 있는 거 어쩔 수 없지만 그러면 이게 창으로 만들지 말고 창으로 만들면 이 안에 들어오는 샘플의 개수만 세니까 그러지 말고 예를 들어서 얘도 창이 여기다가 쭉 가면서 이 안에 들어오는 샘플만 세는 거잖아요. 그러지 말고 얘 창 위에다가 정규분포를 달아주자 이것처럼. 그러면 2개 있다. 그럼 정규분포 뻥튀기 2배 이렇게 되니까 모양이 이렇게 2배 이렇게 되고 그러면 다 합하면 모양이 이렇게 되니까 부드럽게 되지 않느냐? 그럼 좀 더 부드럽게 우리가 추정할 수 있다라는 게 스무스 커널을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정규 분포를 사용하는. 그런데 스무스 커널도 문제가 있어요. 항상 문제는 똑같아요. 창이 이렇게 너무 넓게 하면 넓게 퍼져 있으면 이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오니까 한 방에 통짜 끝납니다. 창이 너무 이렇게 샤프하게 예민하면 요 안에 하나 이상 들어올 확률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렇게 탁탁탁 빛처럼 이렇게 나오는 거겠죠. 그래서 적당한 모양을 찾기 힘들다. 이 간격이 무엇이냐라는 문제는 이렇게 항상 생기는 거예요. 이게 세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비모 수정을 말합니다. 간격이 너무 작으면 이렇게 너무 예민하게 나오고 너무 크면 통짜로 다 퉁쳐버리고 그런 게 계속 현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얘는 언더스무스 너무 이렇게 촘촘하니까 여기서 착착 촘촘하게 나오고 너무 평평하니까 한 방에 통짜로 이렇게 묶어버리는 이런 경우가 나온다는 걸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KN을 위한 요거는 KN이라는 게 있었는데 얘는 아까 제가 설명 안 들었는데 얘는 처음에는 비모 수정을 만들었어요. 뭐냐면 얘는 보면 알겠지만 고정돼 있어요. 값이 창의 사이즈가 10이다 고정돼 있고 얘도 지금 10 사이즈에서 그 안을 이게 쭉 돌리면서 지금 2배 뭐 3개 있으면 3배 이렇게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얘는 그게 아니라 뭐냐면
사이즈 고정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들어오는 샘플 숫자를 고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근데 얘는 나중에 왜 망했냐면 초기에 내 안에 들어오는 샘플 세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내 안에 들어오는 샘플 세니까 만약에 이렇게 있으면 여기 막 노이즈가 많아. 그럼 여기 만약에 100개 노이즈가 갑자기 확 쌓여있어.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윈도우 들어갈 때 나는 5개만 가질 수 있어 하고 내 안에 5개만 있어야 되면서 요 사이즈가 가변적으로 돌아다니는데 여기 100개 모여있어. 그럼 여기서 지지부진해서 움직이잖아요. 이런 문제가 옛날에 있다 그래서 안 썼습니다. 그래서 노이즈에 취약하다 그래서 안 썼는데 KNN 방식을 이제 분류기에 설계할 때도 쓰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어떻게 하냐면 뭐 어렵죠. 그러니까 이거 다 잊어버리고 이것만 생각하면 됩니다. K는 뭐다? K가 만약에 3이다. 아니 5다. 그러면 사과, 바나나, 체리가 있으면 새로운 샘플이 들어왔을 때 난 사과인지 바나나인지 체리인지 구별하고 싶어. 그러면 나랑 제일 가까운 애 5개 찾아. 봤더니 나랑 제일 가까운 애가 사과가 4명이야. 체리 하나야? 그럼 난 사과야. 난 사과 쪽을 묶일 거야. 이렇게 하는 게 KNN입니다. 요것만 기억해 주세요. 왜냐하면 원래 KNN은 나랑 제일 가까운 애들을 주어진 개수만큼 뽑는다라는 거였고 어느 구간에 집중적으로 노이즈가 싹 모였으면 거기서 너무 노이즈가 많으니까 거기서 이제 움직이지 않으니까 너무 느렸어요. 그래서 옛날에 이런 문제 때문에 안 썼다가 지금에는 야 이런 식으로 나랑 가까운 거 몇 개를 찾는 게 고정적으로 찾는 알고리즘은 분류할 때 쓰면 좋겠다 하면서 분류기에 쓰기 시작한 겁니다. 지금까지 내용이랑 좀 틀리지만 이런 방식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다라는 걸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잠깐 50분 넘었으니까 PC 잠깐 끊고 우리가 한 1시간 후에 PC LD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